독일을 꺾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연합군이 생각해보니까 서부전선에 역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어떤 대전략을 세우고 싸워야 되는가를 놓고 한번 상의를 하려고 1915년 말에 프랑스에서 연합국 지도부가 다 모입니다. 장소가 샹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연합군의 전략 목표 자체를 독일군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어떤 그런 소모를 강요한다는 소모 전략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한번 해야 된다. 그 지역이 바로 솜이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끔찍한 이 솜 공세를 왜 이 지역을 한 거예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솜강 일대가 딱 영국군이 담당한 전선과 프랑스군이 담당한 전선의 경계거든요. 이 양군이 함께 움직이려면은 그래 우리 서로 손잡고 솜강 요 우리 경계선 양쪽에서 여기서 밀어붙여보자. 네.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아주 유리한 곳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사실상 소모하자. 정치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무섭다. 양쪽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푸연합군 합동 공세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입장차라는 게 있죠. 베르댕 전투의 여파 등으로 계획이 수정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 요거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짤입니다. 네. 아 저거 보니까 악몽이 떠오르네요. 뭐 저희도 결제하는 맡으려면은 정말 많이 이 지적질 당하고 그냥 이거 고쳐 저거 고쳐 한 달이 휙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나중에 오면은 정말 저런 문서들이 폴더 안에 쌓여 있는 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건 날려먹기도 하잖아요. 그건 더 큰 악몽이야. 밑에 제발. 있는 거 날려먹으면 이제 와. 자, 솜 공세 계획. 위에 거 아니고 이게 최종 계획.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솜 공세도 샹띠웨이에서 처음에 하겠다라는 방침은 정해놓은 다음에 중간에 워낙 많은 일이 터졌기 때문에 많은 수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건 역시 베르댕에서 독일군이 먼저 성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이 주공과 조공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이 주공이 됩니까? 네, 원래는 프랑스가 주공이 돼서 언제 치고 나가면 영국이 거들면서 독일군을 소모시키기도 한 건데 프랑스군은 이미 풍차 돌리면서 대부분의 전력이 베르댕에 베르댕. 쏠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주공을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번만 한번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많이 모았습니다. 초기에 거의 뭐 일개 군단급으로 시작했던 이 영국 원정군이 4개 야전군 체제가 됐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합세해서 침으로써 독일군의 전력을 갖다가 베르댕에서 빼내는 것이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독일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해보자라는 이런 것이 됐고요. 네. 하지만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이 이 지역은 이미 독일군이 상당히 견고한 참호 라인을 갖다가 구축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최전방 참호선 앞에 철조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조망을 갖다가 겹겹이 이제 보강을 해놨고 저 일선 참호선도 한 겹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저걸 세 겹으로 쳐놨습니다. 150m 간격으로 해갖고 아주 조밀하게 쳐놓고 그 뒤에 1km 뒤 지점에 후위 예비 참호선을 갖다가 파놓고서 거기에 이제 주력이 대기하고 있다가 반격을 추진할 수 있게 했고 그 3km 뒤에 참호선을 하나 더 파갖고 거기에 뭐 추가적인 예비대와 물자를 갖다가 집적해놓는 등의 상당히 면밀한 방어선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전 전투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할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는데 턴제 시뮬레이션, 전략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게임들을 보면 먼저 포대를 설치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쪽이 있으면 사거리나 이런 기술력이 크게 다르지 않는 이상 새로운 포대가 사정거리 안으로 진입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수비 포대가 훨씬 더 먼저 타격을 해서 데미지를 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포대 쪽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해요? 당연히 연합군도 독일군 포병들의 사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 있는 그 사거리 바깥에 포대를 설치한 거야. 그러면서 최전방 참호 라인들만 때릴 수 있는 딱 그 정도 위치에다가 병력을 배치하고 그래서 더 들어가려면 이제 포대를 앞으로 진격시켜야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사거리가 우수한 중포를 대량으로 배치한 거예요. 네. 반면에 독일군은 상당수의 중포들이 베르댕 전선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합군 포병들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릴 만큼의 중포들이 없었어요. 근데 준비 과정은 분명 프랑스가 주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국이 주공인 상태로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주공인 영국군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공이면 좀 덜 드러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영국이 주력해서 싸우다 보니까 영국군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영국군이 분명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 초반에 영국군을 기억을 하면은 소규모 정예 부대로서 그렇죠. 전투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대단히 우수한 군대였잖아요. 괜찮았죠. 근데 이런 어떤 영국군이 전투를 거듭하면서 소모돼서 사라졌습니다. 아, 메인 특수 용병들은 많이 물러난 상태가 많이 물러난 거죠. 그래서 영국군 사군이 지금 주력이 돼서 싸우는데 영국군 사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원병으로 구성된 처음 전투에 투입되는 사단들이었다. 그나마 이제 갈리폴리를 전투를 치르고 들어왔던 안작군 정도가 실전 경험이 풍부했었기 때문에 뭔가 핵심 기관병이었을 정도로 영국군 상황이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헤이근기원 같은 경우도 이제 베르댕 전투 이후에 프랑스가 제발 좀 빨리 공격해라고 했을 때도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음 공세를 계속 늦춰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영국군의 훈련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 와서 주로 이제 프랑스 주둔지 혹은 이제 참호 근처에서 주로 실시를 했는데 어떤 훈련들이냐면 기본적인 거 제식 훈련, 그 다음에 사격, 네. 총검술, 참호전에 필요한 전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각계 전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훈련을 시키려면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킬 간부들이 있어야 되고 간부들도 훈련도 돼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군대 규모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간부들의 질도 떨어지게 돼요. 아, 진급을 엄청 빨리 시키잖아요. 네. 너 이제부터 부사관이니까 그렇죠. 너 이제 훈련시켜 하는데 저 경험도 별로 없는데요. 제가요? 시스템도 없는 거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가르쳐야 될 사람도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훈련 잘한 부대도 실전 나가면 아,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안 그래도 신병들 그리고 그 신병을 교육하는 이 장교들도 사실은 초급 장교가 많고 이런 상황에 경험 있는 우리 선배님 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야, 나 안작해방에서 돌아온 지 지금 일주일 돼서 말 걸지 마. 이런 상황이잖아요. 총체적 난국인데 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영국이 포탄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좀 장비 강화는 제대로 됐어요? 솜 전투 앞두고 영국군 특히 이제 보병들의 무장 정도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네. 무장 정도를 올리는데 아주 큰 이바지를 했던 인물이 바로 로이드 조지. 로이드 조지. 1915년에 포탄 스캔들이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만든 조직이 바로 군수성이거든요. 네. 군수물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이 생생생생 돌아가야 되는데요. 영국이 사실은 사회주의 전통이 약하긴 한데 네. 노동조합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사실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남자들은 다 전선으로 가 있으니까 여공. 예, 여성들입니다. 그 미국 저희 태평양 예, 예. 여행할 때도 네. 배웠던. 여성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성 노동력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현상이 제1차 세계대전의 모든 교정국에서 나타나는데 사실 특히 그 영국이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직전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강하고 여성들은 다 집에서 살림만 하기를 요구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여성들을 대거 채용을 해서 공장을 돌리게 했을 때 반발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장관이 직접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서 군수물자의 생산 보급 체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죠. 또 하나 이제 노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채택한 정책이 바로 서머타임입니다. 네. 역시 이유가 다 추억의 있었네요. 단어다. 예,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서머타임을 도입했는데 영국은 뭐 노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서머타임을 도입했던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이 실시됐던 시기가 1988년입니다. 올림픽 때. 예.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수업 마치고 5시나 6시 되면 야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하고 가면은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 술 맛도 나고 그랬었는데 서머타임이 딱 도입된다며 가보니까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낮술을 해야 되는 예, 술 먹을 뭐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대학생들은 그런데 당시 그 한국 근로자들이나 직장인들한테는 노동 시간이 확 늘어난 거죠. 그렇지. 5시 되면은 뭐 퇴근해야 되는데 고용주가 야, 해가 떠 있는데 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8시간 노동제인데 실제로 10시간 노동제, 11시간 노동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머타임을 도입해서 공장 노동 시간을 늘린 거죠. 그다음에 로이드 조지가 이 군수 장관답게 그동안 승인이 나지 않았던 무기를 생산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 바로 스토크스 박격포입니다.
영국 공학자가 있습니다. 윌프레드 스톡스가 1915년에 만든 거예요. 아,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더군다나 이게 이 참호전에서 대포를 끌고 와서 뭐 수류탄도 던지고 뭘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가끔은 적 참호와 우리 참호가 가까울 때도 많아요. 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경량 박격포였습니다. 보병이 들고 예, 다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화력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건데 그 전까지 그렇게 큰 기대를 못 받았는데 막상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구나. 지금도 쓰죠. 예, 구경이 3인치입니다. 3인치면 잘 안 와닿죠. 네. 81mm예요. 오, 81mm 박혀. 예, 81mm. 꽤 크네요. 이게 사거리가 약 1.1km에서 1.5km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군다나 병사들이 왜 좋아했냐? 가볍고 뭐도 다 좋은데 빨리빨리 쏴야 되잖아요. 아까 그 프랑스 400m 얼마 걸렸어요? 1시간. 1시간. 1시간 미만. 미만. 59분 48초 거의 넘게 한 시간. 걸렸거든요. 예. 예. 근데 얘는 분당 25발을 썼어요. 우와. 굉장히 좋아하는 3초에 한 발. 예. 근데 당연히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장거리 포격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박격포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정확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다른 나라들도 굉장한 영감을 받습니다. 미국이 요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M2 81mm 박격포.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고 보고 독일군하고 소련군도 썼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2차 대전까지 이게 맹활약을 하게 되죠. 약간 화승총 라인 배틀처럼 많이 쏘면 하나는 얻어 걸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 1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무기가 또 있죠. 기관총일 텐데요. 기관총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로드 조지가 신형 기관총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생산 목표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부대당, 예를 들면 한 대대에 얼마나 기관총이 많이 필요할까? 요거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헤이그 현장 지휘관. 예, 총사령관입니다. 기관총은요, 과대평가된 무기예요. 아, 그런가? 대대당 한 2정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전쟁부 장관 키치너였습니다. 아유, 장관님. 끝발이 더 세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너무한 말이지. 그 어떻게 2정 갖고 되겠어? 한 대대당 4정 정도는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 그 두 배로 뛰었네요. 저희는 지금에 와서는 알지만 기관총의 위력을 정말 많이 역사로서 배웠던 입장에서 아니, 대대당 2정? 4정? 이거 기관총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게요. 이거 특히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어이가 없을 텐데 로이드 조지 경은 역시 뭔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한 다음에 보좌관한테 지시를 내리는데요. 참 여기서 영국 사람들 블랙 유머에 강한데 블랙 유머가 아주 발휘가 됩니다. 자, 키치너 장관의 최대치를 택해. 거기다가 제곱을 해. 16개.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 32개? 답이 나오지? 거기다가 행운을 빌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꼬고요. 그다음에 다시 2배를 하게. 60정 이상씩을 그러면 64정인데요? 64정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대대당 기관총 64정이 돌아갈 수 있게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돌리죠. 그런데 로이드 조지의 어떤 결정이 오판이 아닌 게요. 나중에 전쟁 후반기에 영국의 대대당 가지고 있는 기관총 문수가 43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3문도 모자르다고 더 달라 하는 요구가 빗발쳤거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조지의 어떤 블랙 유머에 따른 셈법이 효과가 있었던 셈이죠. 아니 그냥 64정 시켜라고 하면 될 걸 굳이 블랙 유머로 하는 바람에 다른 국가하고의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영국이었죠. 야, 근데 진짜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까지 하겠죠. 네. 예. 자, 압도적인 포병 화력에 비해서 보병들의 무장, 좀 어떻게 보면 장관이니까 이 정도를 했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무장의 변천사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소총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이제는 박격포하고 수류탄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1차 대전 발발 초기에 제대로 된 수류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러일 전쟁 때도 수류탄이 없어서 요런 깡통 같은 거 있죠? 거기다 폭약 집어넣어서 심지 붙여서 던졌어요. 그럼 그냥 별다른 위력이 없을 네, 것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느낌이 19세기 나폴레옹 전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들어요. 1차 대전 초기도 마찬가지로 담배나 통조림 깡통에 폭약을 넣고 던졌어요. 근데 이제 좀 멀리 던지고 싶으니까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기 막대기에다 묶어가지고 던져요. 잡기 쉽게 예.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런 방식은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할까요? 왜요? 이게 일단 심지잖아요. 네. 심지에서 불을 붙여야 되니까 성냥을 켜거나 라이터를 켜야 돼요. 일단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리고 심지가 적당한 길이 모르겠는데
무서우니까 길게 했다고 애들이. 길게 해서 던졌는데. 그럼 다시 돌아올 것 그렇죠. 같아. 부스스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장진호 때 중공군 방망이 수류탄 많이 다시 던졌잖아요. 아 맞아. 서로 막 계속 던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독일군이 처음에 원반형의 충격식 수류탄을 하나 꺼냅니다. 이게 거북이라고 저기. 충격 저기, 신관이 달려 있는 네. 거죠. 네 발 이렇게 있는 게 다 충격이에요. 아 저게 버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게 딱 닿으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걸 던지려고 했는데 독일군이 참호에서 던지려고 하는데 탁 했는데 뒤에 딱 가고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아 레바가 이런- 어디 닿을 수 있어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빈발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안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국이 지금과 같은 지연신관 수류탄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군하고 오스트리아군은 저렇게 막대형을 많이 썼고요.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은 저렇게 파인애플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양쪽이 다 적 참호를 점령해야 되니까 수류탄 전투법을 개발합니다. 이른바 척탄팀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척탄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전에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나온 거예요. 척탄, 그 척탄팀. 탄병이 있었죠. 네. 유탄을 쓰는. 이게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총검병 앞에 맨 앞에 지휘관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총검병 2명이 앞에 서요. 얘가 이제 엄호해 주는 거고 뒤에 척탄병 2명 있는데 이 척탄병은 팔이 긴 병사를 뽑았습니다. 진짜. 왜? 리치가 길어야지 멀리 던지니까. 저희 어릴 때는 체력 검정 때 이게 멀리 던지기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엔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전쟁을 이제는 이런 거 필요 아, 없다. 수류탄 약간 투척이 약간 비슷한 영향이 있지 않나 약간 생각되기도 하고. 그 수류탄 투척병 뒤에 수류탄 운반병 2명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수류탄 핀을 먼저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바로 줄 수 있게. 미치겠다. 안 가져가면. 던지고 나서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던져야 돼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놓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 진짜. 그다음에 예비 2명이 있었어요. 예비로 2명 있는데 전투 방식이 뭐냐? 일단은 적 참호 앞에 다가가야죠. 그리고 적 참호 50m 전방에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방향으로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실 19세기나 요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방법이. 괜찮았는데 기관총이 나왔잖아요. 아. 척탄병이 수류탄 들고 이렇게 가다가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우리 걔네가 들고 있던 수류탄이 터지는 거예요. 같은 팀원들. 예, 진짜 예. 팀킬이네. 그리고 이 수류탄의 개념이 놀랍게도 1917년이 되어서야 개념이 정립됩니다. 영국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각도로 던져도 폭발할 수 있고 네. 방수돼야 되고 옷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총류탄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실수로 떨어뜨려도 안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나왔죠. 중요한 건 뭐냐? 수류탄은 분명 욕이나 무기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던지는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류탄을 조금 더 멀리 던져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박격포의 시작이에요, 사실. 아. 저는 이거 들으면서도 아니 왜 그렇게까지 가까이 가서 왜 뭐 이렇게 새총 같은 걸로 쏘거나 좀 멀리 그런 거 쏘지 있어요. 이런 보세요.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슬링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네. 새총이나 저렇게 석공 같은 걸로 쐈어요. 아, 인간의 생각은 다 비슷하구나. 참호전이 되면서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과도기적으로. 처음에 이제 독일군이 뭘 썼냐면 저기 나무 포신 박격포를 썼습니다. 어.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많아요. 내구성에 문제가 많고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고물상에서 근세에 쓰던 저렇게 공속용 구포 있죠. 저기다가 이렇게 저걸 쏴요. 근데 이게 의외로 현장에서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거 쓰는 병사들이 진땀을 흘렸어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박격포는 뭐냐면 오스트리아군이 썼던 이게 공기 압축식 박격포입니다. 별게 다 있네. 옆에 저렇게 쭉 호수가 하나 나와 있죠. 우리가 보면 뭐 컴프레셔 돌릴 것 같잖아요. 바로 하는 거. 근데 저게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소리가 잘 안 났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호전에 적합한 참호 박격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호 박격포. 예. 근데 이 참호 박격포 중에 영국군이 썼던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자두 푸딩이라고. 자두? 네. 박격포 들어가는 그 막대기가 그 2인치고 박격포 구경이 2인치고 박격포 앞에 꽂는 저 폭탄은 굉장히 커요. 아. 사탕같이 예. 생겼죠. 이게 왜 푸딩이냐? 둥근 모양이 마치 영국의 전통 디저트가 있습니다. 자두 푸딩이라고. 그거 비슷하게 생겼던 거예요. 모양이 자두처럼 생겼네. 예, 자두 푸딩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이게 섬공성 때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한번 영상 보시죠. 쌓아놓고 보고 아, 무슨 항아리 공장 같아. 엄청 무거운데. 네. 뭐 저 옮기는 것도 일이었을 것 같아요. 줄 서서 2개씩 들고. 저 앞에 신관 세팅하고 저게 밀폐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 피해서 기폭시키면 지금 굉장히 아, 불안하게 발사대가 나자빠지는데요? 네, 저 되게 불안정해갖고 이게 원래 독일 크루프사에서 만든 게 있어요. 저거를 이제 완전히 조금 더 대형화하고 개량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자두 푸딩 저 박격포예요. 유효 사거리가 저게 워낙 크잖아요. 공이 앞에 폭탄이 540m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아니, 저는 박격포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나간다고 생각해요. 자,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해군은 슈퍼 드레드노트급 엄청난 기술력이 집약이 됐잖아요. 아, 그리고 포 보면은 열차포해서 뭐 수십 센치짜리 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병은 지금 저 허접한 막대기 폭탄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게 왜요? 왜 보병님 무시당하던 시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포는 많았잖아요. 화포는 많았는데 이 화포가 기본으로 한 5, 6km 나갔거든요. 그 중간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이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참호전이 벌어지면 중간 틈새를 메꿀 무기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죠. 이런 참호전을 할 줄 몰랐었으니까. 저도 좀 되게 동의하는 게 결국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작 전에는 저 정도까지 나올 그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무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을까. 저 멀리에 있는 저걸 당연히 우리 포병 화력으로 다 박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 전쟁. 그 다음에 그냥 가서 깃발만 꽂자. 네. 그리고 그런 게 도입이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보급 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 병력이 전진해야 되는데 저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다 그냥 보병이 웬만하면 다 지고 가거나 아니면 마차에 끌고 가야 되는데 저런 거 뭐 장구 하나만 넣어놔 보세요. 너 앞으로는 소총탄 말고도 수류탄도 한 10개씩 들고 가야 돼 라고 하면은 와 그거 미치지 않겠어요? 거기다 너는 박격포까지 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야,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역적이 또 하나 있구나 하는 거죠. 예. 자, 포병 활약에 대한 신념이 굳건한 1916년이었는데 독일이 베르댕에서 분명 보여줬거든요. 준비 포격과 압도적인 포병 화력으로 누른 다음에 공격하니까 순식간에 라인이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이번엔 연합군의 공격입니다. 준비 포격 얼마나 합니까? 무려 이번에는 일주일 전부터 떼어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길다. 그리고 포탄도 어마어마하게 저거 지금 탄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연합군 측에서도 그동안 포탄 스캔들로 참 우리가 포탄 가뭄에 시달렸는데 한번 원 없이 쏴보자라고 해서 철조망 따위는 다 이제 완전히 조각조각을 내버리고 그리고 참호선도 지금 눈에 보이는 손에 닿는 참호선들은 일단 다 부시고 가자. 그리고 이게 부대 사기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아까 다 신병이라고 했죠, 영국군이. 신병들도 굉장히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 아주 가열차게 때려대면은 설마 저기 누가 살아남아 있겠냐. 네. 안심하고 이제 명령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아주 철저하게 때리는 방향으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 첫날입니다. 7월 1일이에요. 준비 포격을 맞추고 영국군 그리고 프랑스군이 공격을 하는데 영국군이 무려 19개 사단, 프랑스 육군의 3개 사단이 함께 이제 첫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영국군 나가면서 마실 가는 기분으로 가지 않았을까? 긴장도 됐겠지만 한편으로는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플러스 확신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대규모의 장기간의 폭격에 독일군이 이미 괴멸 상태에 빠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무인지대를 통과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선두 부대들의 상당수가 사격을 하면서 기동하거나 앞부대가 기동을 하는 동안 뒤에서 엄호 사격을 해주거나 이런 전술적인 기동이 아니라 혹은 산계대형으로 흩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서로 행군하듯이 그러니까요. 밀집 대형으로 횡대 대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한 40km 가까운 38km의 군장까지 메고 가요. 한숨이 확 나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호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 있었던 독일군 그리고 기관총. 그 결과 무인지대에 진압했던 영국군 병력 10만 중에서 파악한 사상자가 5만 8천 명이에요. 이중 전사자가 2만 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국 역사상 단일 전투에서 하루 만에 발생한 최대 피해였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참호, 이미 독일군 참호는 콘크리트화가 되어 있었고 주요 지점들이 그다음에 깊은 데는 8m, 10m까지 파 있었습니다. 그 전해의 참호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정말 깊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과소평가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기간 포격의 문제예요. 오히려 기도만 노출해버린 셈이 돼버린 거고요. 동시에 불발탄도 많았습니다. 생산에만 제가 봤을 땐 너무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사실 진흙에 박히면 안 네. 터지는 포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병사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영국군 같은 경우는 15년에만 보더라도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후속 부대가 뒤에서 엄호 사격을 하는 동안에 선두 부대가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병사들이 일단 엎드린 다음에는 진격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손에 손잡고 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간부들 혹은 지휘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 전투를 책임져야 되는 현장 지휘관이었던 롤린슨 같은 경우는 사단장으로 참전을 했는데 어느 순간 총사령관이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헤이그 같은 경우는 기병장교 출신답게 돌파구를 빠르고 깊게 내고 싶었고 최소 10km 정도를 내고 싶었고 롤린슨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진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롤린슨은 뭐냐면 1참호가 있고 2참호가 있는데 2참호는 우리의 어떤 시야,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언덕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는 1참호까지만 가자. 아, 눈에 보이는데. 예. 그래서 1참호를 일단 점령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우리가 길게 버텨 앉으면서 독일군이 몰려오면은 방어를 하면서 소모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여기서 눌러 버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가 필요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보급이 필요한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다 챙겨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 또 이제 불안하니까 모든 걸 다 챙겨간 거예요. 기동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느려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첫날 전투에서 비교적 성과를 냈던 부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진격했던 프랑스군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영국군 지침을 안 따라서. 아, 그리고 프랑스군은 포병 운영을 잘해서 이거였습니다. 역시 경험이 있는 그렇죠. 프랑스입니다. 네네. 프랑스군은 이미 뭐 배우등에서 봤듯이 그렇죠. 그동안 피를 흘려가면서 여러 포병 전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훨씬 용의주도하게 움직였고 그렇죠. 저게 참호를 장악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아, 그럼 이거 영국군한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어느 쪽의 체제로 통합해서 지휘하겠다 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합사령부 자체가 없었어요. 팍 겪고 나서 그래도 프랑스군이 우리보다 잘하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또 그냥 병사들을 밀어놓고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영국군은 네. 병사들을 살릴 만한 독일군 방어선을 뚫을 만한 여러 가지 비책들 준비했습니까? 빛의 결국 다 화력이었던 거죠. 그냥 나름 쏟아붓자. 네, 나름 중포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래도 투입했고 거기에 이번에도 땅굴 작전 한번 해보자. 땅굴은 그 남북 정제 때도 나왔던 그 땅굴이요. 그렇죠. 예. 우리가 1950년 이후에도 써먹습니다. 우리가 남북 전쟁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도 참호선 대치하니까 그 밑으로 땅굴을 파갖고 적의 참호 밑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폭약을 매설해서 빵 터뜨려서 한꺼번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이런 전법을 썼었죠. 여기서도 영국이 그걸 쓰기도 합니다. 저게 바로 유명한 호스온 능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렇게 거대한 저 깊이가 12m가 넘는 그런 구덩이가 저렇게 팔 정도의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던 겁니다. 저런 식의 지뢰를 갖다가 공격 첫날에 총 19군데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독일군 나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로 저 지역을 위풍당당하게 부대들이 딱 나가기 시작했는데 웬걸. 예. 완전한 역효과를 냈습니다. 아니 저 정도의 부서구를 만들 정도의 폭발인데 거기에 방어선이 아직도 있어요? 물론 폭발 지점 위에 있던 한 200명 정도가 그냥 사망하면서 폭살 당했는데 저 폭발이 일어나니까 네. 그 옆에 있던 독일군 부대들에게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렇죠. 저만한 폭발이면은 당연히 절로 금방 영국군이 쳐들어오겠다고 해갖고 제2참호선과 주변에 있던 독일군들이 재빨리 그냥 기관총 들고 크레이터 옆으로 다 이제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관총 세대에 전혀 전진을 못합니다.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와요. 진짜 첫날의 실패는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교훈을 조금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의 지원도 받고 영국군은 그동안 안 하려고 했던 야간 공격까지 이제 해가면서 14일, 그러니까 거의 한 2주일 후 부분에는 솜강의 양안의 어떤 구역까지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7월 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처음 전선에서 4km 정도 전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성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영프군, 특히 영국군 같은 경우 사상자가 거의 20만 명 독일군 같은 경우도 16만 명이 났어요. 독일군도 근데 많이 사상자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솜 전투 역시 베르댕처럼 이미 이 시점에 소모전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네. 거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의 변화는 있었다. 영국군 병사들이 이렇게 싸워 나가면서 한 팀 혹은 진정한 전투원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신병들이 생사의 문턱을 넘나 들면서 이제는 전투 기술을 습득하고 또 참호 속에서 생사고락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전투지도 쌓이고 용기를 나누면서 싸움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피로써 얻어내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전술에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술의 변화의 결정적인 시작은 예상치도 못했던 한 무기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무기요? 네.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무기가 등장해요?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는 무기 뭐가 있겠어요? 땅크.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탱크가 나오는데 이 지옥의 참호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모든 연합군이건 독일군은 다 이게 골머리를 썩잖아요. 근데 이때 어네스트 던러 스윈튼이라는 영국군 공병 장교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봤냐면 농업용 트랙터를 보니까 저거 잘하면 되겠는데 농업용 트랙터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무한궤도. 그렇죠. 네, 무한궤도. 캐터필라. 네. 저거면은 그 어떤 장애물도 개척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철조망이 깔려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캐터필러로 밀면서 가버리자. 그러니까 이 바퀴는 빠지잖아요. 근데 이 캐터필러는 접지면도 넓고 계속해서 궤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해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국 육군성에다 탁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의외로 영국 육군성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그건 육군 거잖아. 우린 해군 아니면 싫은데. 한 번에 빵 해서 한 번에 싹 이런 거 내놔. 그리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스윈튼의 이 아이디어가 사장될 위기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우연히 영국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한테 들어가요. 아니 육군성은 싫다 그랬는데 해군 장관이 그거예요. 그렇지, 거기 가야 돼. 근데 처칠은 달랐습니다. 보더니 얘네 처칠 명예 회복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갈리폴리에 있었다면. 근데 왜 이게 처칠이 이렇게 생각했느냐? 당시 이미 영국 해군 항공대에서 뭘 쏜냐면은 자동차의 기관 총탑을 얹은 그 롤스로이스 차량을 경비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장갑차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 무한궤도 트랙터를 얻는다고? 이거 괜찮겠는데? 딱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처칠이 어떻게 하냐. 영국 해군 항공대에 장갑 자동차 수송부에 넘깁니다. 탱크 개발을 해군에서 시작했구나. 네. 이게 육상 전함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해군의 이것도 쉽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쉽이야. 이름이 랜드쉽이었어요. 네, 이름이 랜드쉽. 그리고 심지어 영국 해군성 육상함 위원회가 열립니다. 육상함. 이게 발족이 돼요. 그래서 뭐야? 야, 전함을 땅 위로 끌어올리자. 이러면 된다. 우리의 관할 구역이 늘어난다. 이게 당연히 영국 육군성에 들어가죠. 장들은 무시했어, 그래서. 영국 육군성이 낸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육상의 무게를 해군이 주도하게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네. 이게 정말 그런 느낌이네요. 너 이거 가질래? 별로 관심 없는데 근데 제가 갖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질 거야. 뭐 이런 느낌이네요. 1916년 2월에 실전에 투입할 만한 최초의 전차 마크 1이 나옵니다. 무려 150대의 전차가 발주됩니다. 우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입니다. 네. 준 씨. 이게 분명히 랜드쉽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탱크가 됐을까요? 아마 대실패를 해서 처칠이 나 안 가져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보안이 중요했어요. 이 보안이 세분화가 안 되니까 전선에 공급할 식수를 위한 물탱크를 보낸다. 그냥 방수포 씌워갖고 겉에 전혀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보내다 보니까 야, 저 방수포 안에 들어있는 저 네모난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거 탱크야, 물탱크. 물탱크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게 하도 이제는 탱크 하니까 당연히 그 탱크를 떠올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탱크. 야 니네 집 물탱크 세더라. 뭐 이거 원래 그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 하나 또 내겠습니다. 저 마크 1 이 전차 보면은 저 뒤에 바퀴가 달려 있죠. 네. 저 바퀴는 무슨 용도일까요? 아니 근데 퀴즈를 내시면 뭐 맞히면 상을 주셔야죠. 학생은 네. 정답이에요가 가장 큰 상입니다. 진짜 배움의 자세를 역시. 갖춘 진정한 학생입니다. 야, 준이한테 돼지갈비라도 사줘야 하는데 안 되겠네. 더 좋은 게 있긴 하지. 칭찬도 좋지. 저 뒤에 동그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 뒤에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뒤에 달려 있다? 엔진이 과열돼서 사람이 저걸 타고서는 막 이렇게 쳇바퀴를 돌리면 탱크가 가나? 힌트 없습니까? 힌트. 육상 전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전함. 힌트. 배 뒤에 뭐가 달려 있죠? 방향타. 맞아요. 키입니다, 키. 저게 초기에는 무한궤도가 그냥 양쪽에 덜덜덜 앞으로만 가요? 굴러가는데 이걸 할 수 앞으로만 없다는 거지 가는데 이렇게. 방향 전환이 안 되잖아요. 각각을 조향할 수 없었어요. 네. 저 뒤에 바퀴가 핸들이랑 연결돼 있어갖고 그 바퀴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방향이 꺾을 수 있게
그 목적으로 딱 배의 키 역할인 겁니다. 근데 저걸 앞에 또 안 달고 뒤에 단 건 혹시 앞에 달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앞에 달면 부서지죠. 그렇지. 근데 저기다 달아서 해보니까 저게 방향 전환이 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나중엔 저게 변속기를 양쪽 그렇죠. 캐터필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양쪽의 변속기를 달아서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은 멈추고 느리게 오른쪽만 하고. 가게 예, 하는 예. 그것도 해군의 그 방식과 유사해요. 노를 저을 때 양쪽을 같이 저으면 일자로 가다가 오른쪽만 저으면 왼쪽으로 걷고 하는 그 느낌. 그렇죠. 자연적 해군이네. 아 그래서 예. 처칠은 끝까지 우여 멈춰. 저거 배야 이랬어요. 그래서 왜 해군이 저기 저렇게 집착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게 1916년 8월에 전선에 도착합니다. 아 근데 만들자마자 거의 투입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했고 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전에서 테스트한 거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 전에 한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야 똑같이 사이즈 맞춰서 참호 한번 파봐.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오 이러는 거죠 거기서 다. 빨리 투입해. 네. 지금. 예. 그러면 9월 15일 날 일단 서론대로 진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얘가. 그러겠지. 네, 그거 빠지죠. 구덩이에 빠져서 작동불능 전차가 다시 23대가 돼요. 그랬는데 이제 9대 남았잖아요. 근데 이 9대 전차가 독일군 진지로 돌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을 바꿔봐야 돼요. 아. 이걸 본 독일군은 어땠을까? 아, 눈앞에 지금 로봇 태권브이가 와가지고 우리 진지를 부시고 있는데 이거 무슨 딱 그거예요. 충격과 공포죠. 그치. 제가 예. 고빙턴에서 찍어온 게 있거든요. 이게 전차가 이렇게 오니까 질렸어. 야, 저 공포스러운 네. 모습이네. 표현도 잘했어요, 마네킹. 진짜 잘 만들었다. 네. 마네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예. 총을 아무리 쏘고 기관총을 쏘도 다 튕겨내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군인이 마찬가지, 병사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적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그 순간 모든 자기 머릿속에 있던 전술, 뭐 훈련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부터 뒤로 도망가요. 대전차 수류탄 정도 아니면 저거 수류탄으로도 잘 안 아유, 떼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저게 처음 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디가 약점인지를 알 네, 수가 전혀 없었죠.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기관총탄이건 소총탄이건 다 팅팅팅 튕겨내니까 저게 뭐 사실 장갑이 저 당시에 굉장히 빈약했거든요. 한 10m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약점이 많았는데 처음엔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패닉에 빠져갖고 와 그냥 도망치는 독일군의 모습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영국군 장군들에게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고 저거다. 그래서 즉시 이제 영국군 수뇌부에서 감격을 해갖고 150대 주문했다고 1000대 더 빨리 1000대 더 만들어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그 돌파했던 9대 전차 중에 이제 오버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아, 야, 그러니까. 근데 독일군 중에서도 왜 이게 급하니까 이게 유탄포를 이렇게 야 일단은 직사로 한번 쏴볼까 해본 거예요. 대포로 하니까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워낙 장갑이 얇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일군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대포로 저렇게 박살나는 거 보니까 잘하면 뭐가 되겠는데 그래서 철심을 박은 이른바 철갑탄 같은 총탄을 지급을 해요. 그걸 가지고 쏘니까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은 그냥 저 마크 1 초기형 같은 경우 그냥 뚫려버리기도 하고 또 저 때는 장갑판이 굉장히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맞으면은 관통은 못하더라도 뒤쪽에서 장갑이 박리가 일어나갖고 그 철 조각이 안쪽에서 튀겨요. 그럼 안에 있는 병사들이 그거 다치죠. 화편을 해서 다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책이 오히려 빨리 나옴으로써 영국으로서는 이게 너무 성급하게 투입해서 그러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잘 모아서 누적시켰다가 전전선에서 전신을 했으면 큰 성과를 얻을 수 근데 있겠네요. 그러기에 네. 너무나 전선에서 너무나 그치. 많은 병력들이 예. 의미 없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관련하고 있었고 마음이 급했죠. 네, 영국도 이 정도 성공할 줄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건 초반치고는 대박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리고 초반에 독일군이 받던 이 심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연합군의 작전은 11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사실 탱크에서도 실패했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여전히 공세를 계속 지속한다면 독일군이 먼저 무너질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모전에 대한 자신감이 왜 독일군은 병력이 우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죽어나가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독일군이 먼저 나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공세를 퍼부었고 결국 그 공세가 겨울이 되어서야 종료가 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송공세가 한 4개월 반 정도 이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30km 정면에서 10km 전진한 게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인명 손실 같은 경우는 연합군에서 프랑스군은 무려 20만 명, 영국군은 42만 명,
독일군은 40에서 한 65만 정도의 인명 피해, 사상자를 이상이네요. 낳게 됩니다. 그래서 승패에 대한 평가가 시기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또 현재도 뭐 엇갈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프 연합군의 승리라고 보는 입장은 비록 피해는 크긴 했지만 목표가 뭐였습니까? 베르덴 구원이었잖아요. 거기에는 달성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국군이 이 전투를 계속 하면서 나름 학습 효과. 대규모의 영국군인데 이 대규모 영국군이 진정한 군대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독일군이 이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나머지 과다출혈로 정말 이제 사망 직전의 상태까지 됐다. 왜냐하면 이게 근거들이 몇 가지 있는 게 독일 참모부가 이제 병력 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1917년에 모집된 신병을 미리 앞당겨서 이때 다 썼어요. 근데 그 정도로 독일군이 엄청나게 이제 그로기 상태로 가게 된 결정적인 전투였다. 내년에는 보충이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솜 전투를 기점으로 이 전쟁의 승패에서의 모습이 연합군에게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솜 전투가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연합군한테는 전략적 승리네요. 아주 잘 보면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패배 혹은 상처뿐이 승리라는 주장하는 입장은 너무나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베르덴과 함께 솜에서의 그런 소모전으로 프랑스의 전쟁 수행력제가 약해졌다. 그리고 영국도 이제 피해가 너무나 컸다. 그리고 이 이후의 전쟁 상황을 보면은 독일군이 바로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독일이 17년, 18년 직전까지도 전쟁에 승리할 뻔한 적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솜 전투가 생각보다 이 전황에 영향을 준 거는 아니었다. 무의미하게 그냥 병사들이 갈려나갔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이 솜 전투는 영국이 엄청난 피해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나 뭐 영국 사회에서 이 솜 전투에 대한 기억이 좀 실생활에서도 보여요. 예, 사실은 유럽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영국에는요. 타운이라고 하죠. 조그만 소도시 한가운데 가면은 항상 그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 전몰용사를 기리는 것인데 타운에 살았던 전사했던 청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어느 마을이든 다 그렇습니다. 청년이 죽어나갔어. 예, 예. 하지만 이런 피해가 가장 컸던 전투가 역시 솜 전투일 텐데요. 여기서 언급해야 될 그 부대 이름이 있습니다. 펠스 바탈리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펠스. 펠. 그러니까 펠이란 말이 친구란 뜻인데요. 동양 친구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이 함께 부대를 편성해서 투입되면 적응도 빨리 하고 훨씬 더 그 전우회가 빨리 형성이 돼서 응집력이 생기죠. 전투회가 강해질 것이다. 네. 만들어낸 것이 바로 펠스 바탈리온이었는데요. 1914년부터 1915년 사이에 영국 각 타운에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솜 전투 첫날에 에크링턴 펠스 바탈리온이라고 에크링턴이라는 곳에서 편성된 동양 친구들이 한꺼번에 투입되는데 20분 만에 235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청년이 전멸이네요. 그렇죠. 예. 235명이 죽고 350명이 다치고요. 또 하나 셰필드 시티 펠스 바탈리온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날 하루에 495명이 죽거나 다칩니다.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사 통지가 가면. 그렇죠. 그 에크링턴이든지 아니면 셰필드에 한꺼번에 수백 명의 전사 통지서가 날라들고 우리말로 줄초상이 나는 그러니까 거죠. 곡소리 나는 거죠, 예, 동네가. 예. 완전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투력을 더 키운다는 생각에서 동양 친구로 부대를 만들어서 솜 전투에 투입이 됐는데 이것이 각 지역 사회에 주는 충격이란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한 커뮤니티 자체가 없어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완전히 그건 예. 정신 예.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는 곳이고요. 제가 그 영국 타운에 가서 위령비에 적혀 있는 수백 명의 어떤 전사단 명단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이 숙연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죠, 양쪽이. 서부전선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어느 쪽이든 뭔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젠 비nel리 미세도 지쳤습니다. 이 팔케나인 믿고 맡겼더니 이건 뭐 독일군 우리 병사들을 이렇게 많이 희생으로 몰아넣었구나 하는 거에 곳곳에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면서 팔케나인을 경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 팔케나인은 저 루마니아 전선의 구군사령관으로 이제 보내버리고 그리고 동부전선에서 승리의 보증수표 뭐가 있었습니까? 힌덴부르크하고 루덴도르프.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 콤비를 불러다가 총참모장의 대임을 맡깁니다. 희대의 조커를 꺼내들었군요. 이제 드디어. 사실 형제가 원수간이 되면은 정말 이 남남보다 더 심하죠. 그렇죠. 독일과 오헝 사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군들은 진짜 오헝군 장군들을 거의 무능력자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노골적이네요. 네. 굉장히. 연합군이 샹티웨이하면서 뭔가 1916년에 대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때 독일과 오헝군은 말도 안 섞으려고 했어요. 이 사이에서 기회를 본 것이 바로 러시아였던 겁니다. 부두실로프 장군이라는 러시아군 최고의 명장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명장들 겁니다. 많이 등장하네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루실로프 장군이 있었던 것이고요. 러시아군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포병 동원이었어요. 그냥 대충 쏘는 게 아니라 딱 지휘소, 참호의 요새 거기에 딱딱 떨어지니까 마비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브루실로프가 이 기병대만 쓴 게 아니라 놀랍게도 장갑차를 씁니다. 거의 뭐 탱크 수준인데 궤도만 없을 뿐이죠. 갑자기 뭐가 시커먼 게 나오더니 팍 달려오면서 기관총 쏘면서 오는 거예요. 저건 또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